안녕하십니까, 이표더입니다. 저희가 2022년 2월달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시장에서 뭐가 가장 많이 바뀌었는지, 바뀌었다고 한다면 자산 측면에서, 즉 에셋 클래스 측면에서, 그리고 시장 측면, 그러니까 자본시장 측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 모델 포트폴리오에서 적용하고 있는 어떤 스트래티지, 전략은 무엇인지 요 세 가지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에셋 클래스라고 하면 뭐 주식이나 채권 이런 실제 자산들을 말씀드릴 것 같고요. 시장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시장인 뭐 선진국의 대표 시장인 뭐 미국과 그리고 신흥국의 대표적인 시장인 중국을 베이스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는 2022년은 아무래도 약간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보다는 약간 전략 자체는 컨트라리안, 약간 소수 의견에 비춰봤을 때 현재 상황이 어떻다라는 부분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가운데 지금 시장은 이런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비관적이다. 지금 패닉에 지금 투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패닉에서 다시 벗어나고 이제 이런 구간을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실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저희가 패닉 스프레드라는 이야기를 붙여놨는데요. 이게 AAII 같은 경우가 전미 개인투자자 협회에서 조사하고 있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는, 그리고 베어, 시장이 떨어지는 요 의견의 각각의 의견의 서베이 기준의 차이값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런 이제 비관적인 부분이 줄고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이 는다라고 하게 되면 위에 표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다 그럼 아래에 표시가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코로나가 터졌던 수준까지 상당히 비관적인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레드가 패닉한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저희가 이제 패닉 스프레드라고 표시를 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비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런 베어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약 베어한,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가장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50%가 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을 때가 대부분 시장의 바닥이 나온다라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는데, 이번에 50%가 넘고 나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의 바닥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은 아무래도 1월 25일 데이터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이제 특히 모델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딥러닝을 하기 위한 어떤 타겟 자체는 크게 두 가지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산의 어떤 센티멘트, 이게 투자 자산의 센티멘트, 그리고 시장의 센티멘트, 개별 국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주식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채권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이런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팩터의 가장 키포인트는 아무래도 지금은 금리 인상인 것 같습니다. 즉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비관적인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 설날 연휴가 오기 전에 가장 비관적인 부분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올해의 또 다른 포인트는 경기의 회복입니다. 회복.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 회복이 된다. 즉 인상은 시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고요. 경기 회복은 시장을 끌어올리는 요인입니다. 이 두 가지의 어떤 시속 게임이 2022년의 가장 큰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산에서는 이러한 에셋 클래스별로의, 그리고 시장에서는 미국, 중국을 비롯한 다양한 시장의 뷰를 통해서 이번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럼 자산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저희가 많이 이제 다루고 있는 자산은 아무래도 에쿼티, 주식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채권, 본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커머디티, 상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원자재들하고 저희가 이제 AI라고 하게 되면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베이클이라고 해서 대체자산들, 주로 이런 이제 상품을 포함한 대체자산들의 어떤 뷰를 한번 요약해 보는 것으로 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식입니다. 이런 주식이 보시게 되면 가장 주식의 어떤 투자 심리를 많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는 파생 상품을 들고 있습니다. CBOE, 즉 시카고 거래소에서, 미국 시카고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풋 콜 레이쇼를 보게 됩니다. 즉 풋 같은 경우는 시장이 떨어졌을 때
저희가 사고 있는 그런 파생 상품이고요. 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올라가는 거를 베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둘 간의 비율이 만약 1보다 크다. 즉 풋을 콜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한다. 그럼 1값을 넘어가게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풋이 아니라 콜을 주로 산다라고 하게 되면 1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0.9 정도 값을 보통 가지게 되고요. 아무래도 시장의 어떤 업사이드, 즉 시장의 상승을 베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콜옵션을 많이 사게 됩니다. 따라서 1보다 좀 작은 값을 가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지금을 보게 되면 1.3을 좀 넘어서 1.4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즉 50%나 높은 비중으로 지금 풋을 사고 있다. 즉 풋콜 레이셔가 많이 올라왔다. 즉 시간이 지금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비관적이다 라고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채권 시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런 채권 시장에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일드 커브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일드 커브가 올라간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일드 커브는 스티프닝, 즉 기울기가 가팔라진다는 의미인데요. 일드 커브가 올라간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단기 금리차가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장기금리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의 금리를 주로 얘기하고 있고요. 단기금리라고 한다면 최근 1년, 2년 정도의 금리를 보통 단기금리라고 얘기합니다. 즉 장기금리가 오른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위에 표시가 됩니다. 오른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아래에 표시가 되는데요. 가장 이런 부분을 통해서 채권 시장에서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장단기 금리차가 올라간다. 향후의 경기가 좋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장단기 금리차가 떨어진다라고 하기는 향후의 금리가 생각보다 장단기 금리차가 좁아진다라는 것은 오늘의 금리나 내년에 적용되는 금리와 똑같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발생하지 않고 경제 성장률이 별로 없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언제 그러면 장단기 금리차가 많이 올라왔는지 보시게 되면 2021년에 최근 들어서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경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이 될 것 같다. 사실 델타 변이가 사실 심하게 오기 전이었는데 이런 델타 변이가 크게 오기 전에는 이제 코로나가 백신 효과를 통해서 좋아졌고 그리고 치료제까지 나오고 있으니 거의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은 좀 없어져도 되고 경기는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장단기 금리차가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사이클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US 엘렉션, 즉 미국의 어떤 대선이 끝나고 나서 시장을 되게 긍정적으로, 왜냐하면 대선 공약들이 재정 정책을 세게 집행한다든지 통화 정책을 통해서라도 이런 이제 리스크를 많이 진정시킬 수 있다. 이런 코멘트가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미중 무역 전쟁이 급하게 일어났던 수준까지 지금 거의 떨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서 부채 위험이 픽스라고 부르죠. 픽스의 어떤 부채 위기가 되게 극대화됐었던 수준까지 지금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채권 시장에서 비관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대치자산, 원자재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투자를 하고 나서 이게 페이백, 돌려받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원자재를 캐는 방법도 있을 거고, 원자재를 실질적으로 이거를 뽑아내기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도 있을 거고, 따라서 이런 크루드 오일, 즉 오일에 대한 투자가 되게 하늘 색깔 기준으로 캐펙스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런 캐펙스 비율 자체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0.914에서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생산 설비의 규모와 유사하게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 꾸준히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신규 설비도 만들어지고 메인터넌스, 유지 보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장기적으로 아무래도 저탄소, 무탄소 코멘트에 관련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정치권에서 이런 것들을 되게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 이런 석유 개발 관련된 자금의 소싱이 상당히 어려워졌고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비관적으로 전망을 하게 됐는데 그 전망 자체가 이러한 캐펙스,
그러니까 유가 관련 투자가 급락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거의 20-30년 동안 이루어진 그런 이제 구간 내에서 범위를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2017년부터는 급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보고 있는 이런 최근의 일련의 현상들이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보복 소비가 일어나서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글로벌리 가장 중요한 워드, 텍스트 중에 하나가 공급망 부족, 공급망 이슈 이런 것들입니다. 즉 유가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곤란하게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원자재에 있어서도 되게 보시는 것처럼 캐펙스가 비관적이다. 장기적으로 비관적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지금 비관적인 주식시장과 그리고 단기적으로 비관적인 채권시장 일단 그런 것들이 판단이 되고 났는데 커머디티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비관적이다. 근데 이것들은 실물자산이다 보니까 앞에 것들은 금융자산이고요. 이런 실물자산이 비관적이라는 것은 실물자산의 투자가 안 일어났다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공급망 이슈에서 단기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렵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요약을 하자면 이게 자산의 어떤 가격에 있어서 밸류에이션이라는 거, 가치평가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보면 금융자산들, 트레저리, 이제 미국 국채, S&P 500 주식, 그리고 프로퍼티, 부동산 이런 것들은 역사적인 국면에 있어서 정말로 비싼 국면에 존재합니다. 사실 이때가 expensive, 비싼 국면에 존재하는데 그렇지 않은 자산이 하나 있습니다. 실물자산. 이런 실물자산 같은 경우는 이게 보면 이만큼이나 저평가되었다. 상대적으로 가격 측면에서 상당히 싸 보일 수 있는 구간이 들어왔다. 즉 금융자산은 되게 비싸고 실물자산은 정말 싼 국면에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의 밸류에이션의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산 가격들의 어떤 현상을 지금 들여다봤을 때 어떤 것들은 되게 비싸고 어떤 것들은 상대적으로 되게 싼 국면에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자본시장에서의 센티멘트는 크게 한 2가지에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기 회복이 오느냐, GDP가 어떻냐, 그리고 통화 유동성 측면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폴리티컬한 부분은 사실은 이런 것들을 집행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놓고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펀더멘탈. 경기 GDP 기준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하늘 색깔로 표시된 것은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리얼 GDP고요. 그리고 오렌지 색깔, 황색으로 표시된 것은 미국 리얼 GDP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중국이 높아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미국이 더 높습니다. 4881이고요. 4809니까 사실 미국이 더 높습니다. 이게 축이 서로 다릅니다. 이 하늘색은 여기를 보시면 되고요. 황토색은 여기를 보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GDP 숫자가 또 4분기가 사실 업데이트가 됐죠. 잠정치가. 근데 그 수치는 이 정도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체 동시에 보게 되면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기울기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상승하는 곡선에 있습니다. 즉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G2 둘 다 선진국, 신흥국 둘 다 사실 업사이클이다. 업사이클이 존재한다. 즉 경기는 회복되는 국면은 맞다. 하지만 그 기울기가 중국은 원래 신흥국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좀 높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경기는 지금 상승 기로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경기가 상승 국면에 있는데 정치적으로 그러면 이것들이 백업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일단 미국 기준으로 바이든 정부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이게 인플레이션이 쭉 올라오니까 하늘 색깔은 인플레이션인데요. 쭉 올라오니까 바이든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에 미 연준이 파월 의장을 비롯한 미 연준의 움직임이 공격적으로 타이트닝을 해야 되겠다. 금리를 인상해야 되겠다. 확실하게 의견을 밝힌 이유가 이런 정치적인 바이든 정부가 파월을 밀어줬기 때문에 파월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가를 잡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 같은 경우 시진핑 정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흥국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좋은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진한 까만 색깔로 표시된 게 프로퍼티,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 7개 도시의 가격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선행지표들이 빨간색입니다. 따라서 보통 위에 있게 되면은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다. 그리고 밑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나쁘다. 그런 의미인데 선행지표 기준으로 마이너스 돌아섰죠. 따라서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꼬꾸라지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동산 측면에서 정치적인
부담이 지금 크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이슈인데 중국에서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이슈입니다. 즉 하나는 물가가 올라가서 날리고 하나는 물가가 떨어져서 즉시 그러니까 금융자산 가격인 부동산 가격인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난립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G2가 처한 입장이 틀립니다. 둘 다 경기가 회복되고는 있지만 따라서 중국은 이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은 타이트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둘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정치적인 부분이 있어서 펀더멘탈은 올라가는 부분이 확실히 맞는데 둘 간의 정치적인 입지가 틀리고 그 사이 속에서 주식시장에서의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리 금리는 미국이 결정을 하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물 자산의 수요의 어떤 스윙은 중국이 보통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금리를 올리는 사이클에서 봤더니 올해 연초부터 보시게 되면 쭉 그로스 스타일의 주식들이 가격을 쭉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 3, 4분기 사이에 뭐가 발생하냐면 금리를 올린다라고 발표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스보다는 밸류 스타일의 주식이 훨씬 더 각광받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러니까 올해 3월 그러니까 작년 3월 달 기준으로 최근 1년 사이에 봤을 때 아직은 그로스탁이 성과가 좀 많이 남은 상태에 있고요. 보시면 요만큼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한 1년 사이에 상대 성과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지금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밸류 스타일의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즉 스타일, 주식을 투자하는 스타일 측면에서의 어떤 가격의 변곡점이 작년 11월 달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즉 지금은 그로스의 시대라기보다는 밸류의 시대가 많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시즈널리티가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은 주식시장에서의 금리를 올린 사이클에서는 밸류 스타일이 더 각광받고 있구나 정도를 짚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섹터,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타일, 뭐 가치주나 성장주를 떠나서 그러면 섹터 기준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산업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산업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에너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HWI, 즉 All Country World Index, 즉 MSCI,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올 컨트리 월드, 그러니까 글로벌 주식 인덱스 중에서 에너지 기업들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컨슈머 디스크레션, 그러니까 경기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경기 소비재와 에너지 기업 간의 상대 가격이 원래는 이제 1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30년 전부터 보시게 되면 1부터 시작을 했는데 차이나 붐,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오면서부터 거의 3배 반까지 올랐고요. 보시면. 그런데 지금은 그때부터 0.5까지 떨어졌으니까요. 거의 7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가격이 되게 많이 떨어진 거죠.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싸 보일 수 있는 국면까지 들어왔고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지금 7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에 에너지 기업들의 어떤 시장에서의 지위가 상당히 낮아지는 편입니다. 그러면 에너지 기업이 그러면 옛날에 비해서 별로 좋지 않다라고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글로벌리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안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유가가 그럼 올라가게 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데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다 보니까 기업들의 특히 에너지 기업들의 이익은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최근에 그래서 에너지 기업들의 성과가 이렇게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자본시장에서 센티멘트를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미국 달러에 대한 투자자들의 스탠스가 어떠냐인데 보시면 난 커머셜 같은 경우는 비상거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무역을 통해서 달러를 주고받고 하는 이제 거래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외한 즉 말하자면 금융수요죠. 금융수요의 달러가 위에 표시되면 롱이고요. 밑에가 표시되면 숏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달러를 사자. 여긴 달러를 팔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달러 시장, 그러니까 환율 시장, 환시장에서 가장 큰 손은 에셋 매니저들입니다. 즉 스페큘레이션, 그러니까 투기적 수요가 있다. 달러 롱 포지션을 하겠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위에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달러 숏 포지션은 그러면 아래에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대부분 미국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 70% 가까이가 트레이딩 하우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유럽에 본사가 있다 하더라도 트레이딩 하우스는 미국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환전을 해서 다른 나라로 환전을 해서 해외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 투자를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달러에 대한 숏 포지션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달러의 롱 포지션이 강하다. 그럼 해외 투자 기회 별로 없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왔다는 건 해외 투자 기회 별로 없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최근처럼 꺾이게 되게 되면 해외 투자의 기회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달러에 대한 익스포저 포지션이 보시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즉 숏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입장에서는 숏이지만 해외 통화 입장에서는 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바꿔서 해외로 투자를 나간다. 그런데 SM 매니저들이 그런 움직임을 가졌다. 근데 레버리지 펀드 같은 경우는 CTA 전략, 추세 추종 전략을 쓰는 펀드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SM 매니저의 방향을 바꾸게 되면 보통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달러 환율 시장에서는, FX 시장에서는 지금 달러는 약간 롱 포지션 온리에서 숏 포지션으로 지금 이렇게 꺾이는 구간이 지금 들어온 것 같다라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 측면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지금 최근에 의견을 상당히 많이 바꿨습니다. 이게 BofA, 즉 메릴 린치가 글로벌 펀드 매니저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회색으로부터 까만색으로 오는 것이 현재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1월달 조사했을 때, 2월달 조사했을 때, 작년 11월달 조사했을 때 보게 되면 사실 작년 11월달만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가장 이슈였고요. 그리고 자산 버블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남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걸 보게 되면 거의 45%, 50% 가까이가 허키시안 센트럴 뱅크, 즉 미 연준을 비롯한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매파적인 스탠스, 그러니까 타이트닝을 할 거다, 인플레이션을 잡을 거다라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전달되게 되면 시장에서 되게 테일 리스크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경제 지표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실질적인 이제 과거의 가격의 움직임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을 때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를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최근에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 건지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면서 이 프레젠테이션 요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하고 났더니 주식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봤더니 S&P 500 기준으로 페드가 금리를 한번 올렸다라고 했을 때 11%가 올랐습니다. 언제 동안? 12개월 동안. 따라서 금리를 한번 올렸다라고 했을 때 11% 주가가 좋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미있는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경기가 상승하고 있다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금리를 올리는데 무조건 11%가 오른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GDP 그로스가 오른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되게 되면 11% 정도 주가가 과거에 1년 동안 올랐더라 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강력하게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100bp 이상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1% 이상 금리를 올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 8%까지 주가 상승률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는 분명히 주가가 오르는데 많이 올리게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성장률,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률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올렸을 때 그럼 주가가 조정받는 거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리가 12개월 동안 올렸을 때의 그 사이 동안에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보셨는데, 그러면 금리가 오른 것 때문에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제 한번 힌트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했고요.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이, 페드가 생각하는 밸류에이션은 이게 왼쪽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쭉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금리가 오르는 겁니다. 뭐냐면 이게 미국 30년물 모기지입니다. 모기지 채권의 금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러니까 진한 남색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금리가 오른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왼쪽, 방금 오른쪽이었고, 왼쪽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의 P, Price to Earning, 그러니까 P 밸류에이션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대비해서 주가의 수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국의 30년물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보시면. 급등하다 보니까 이 밸류에이션이 지금 보시면 약 한 21배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아직 21배에서 약 한 19배까지 지금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약 한 10% 됩니다. 즉 밸류에이션이 10% 정도 떨어질 수도 있겠다. 즉 모기지 금리 움직임을 보게 되면 그 말은 이익을 작년하고 똑같이 내게 되면 주가는 10% 빠진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향후에는 이런 밸류에이션을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면 기업의 이익이 만약에 20%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10%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밸류에이션이 떨어졌지만 이익이 20%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떨어진 거에 비해서 주가 상승은 분명히 더 올라가는 형태로 나타날 텐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향후에 경기 회복에 따른 이익의 상승률이 상당히 중요해진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돈이 진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되게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누적 2008년 이후에, 그러니까 리만 사태가 터지고 나서 누적으로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스탠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을 계속 샀습니다. 보시면 이게 점선을 보시면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이만큼 산 셈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줄이다가도 샀고 이렇게 이제 올라온 상황인데, 보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많이 샀던 셈인 거죠. 근데 이게 실선은 보시면 12개월 이동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12개월 동안에, 특정 시점의 12개월 동안에 외국인들이 미국 주식을 얼마나 샀는지, 즉 12개월 평균값인데 돈의 움직임에 그런 걸 봤더니 오히려 최근 12개월 동안은 이제 확실히 확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절대 금액 기준으로는 약 700 US 빌리언 정도 샀는데 최근에 약간 줄였죠? 약간 줄였습니다. 점선 기준으로는, 누적 기준으로는. 그런데 이게 점선 기준으로는 이게 왼쪽이거든요. 왼쪽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요만큼 줄였으니까 요만큼 줄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200 US 달러 빌리언 정도 팔았습니다. 그 말은 차익 실현하고 나가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조차도 대부분 리만 터지고 나서는 돈을 미국으로 다 투자하는 형태로 가져갔다가 이 외국인들이 이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에 미국의 투자은행들조차도 달러를 환전을 해서 해외 투자를 나선 것 같다라는 이제 데이터를 앞에서 이미 보셨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일단 시장은 비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을 봤을 때는 보면 분명히 비관적인데 지금 경제 성장률의 회복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비관적이긴 한데 경제 회복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지금 작용하고 있는 그런 경제 환경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본 시장에서의 어떤 배분의 어떤 기회는 이런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 좀 위험 자산을 편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경기 회복의 이익 모멘텀이 되게 좋다고 해서 시장이 되게 흥분을 하게 되면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게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결론적으로 시장에는 두 가지 기회가 존재한다. 시장이 되게 경기 회복이라든지 이익 모멘텀이 좋다고 생각해서 오르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자산의 비중 좀 줄이고, 반대로 너무 비관적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국면인데도 금리 인상 때문에 비관적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되게 낮은 가격에 좋은 자산을 편입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래서 올해 2022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두 가지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하락 요인을 통해서 시장이 비관적인 구간으로 가게 되면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나고, 그리고 반대로 되게 시장이 경기 회복 때문에 좋아 보이는 리오프닝에 관련된 기대 때문에라도 좋아 보이는 구간에서 시장이 되게 핫해지게 되면 어느 정도 상승한 자산 가격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과열된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은 좀 매각을 통해서 차익 실현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온다. 물론 시장의 흐름은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진폭을 가지고 좀 변동성을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팩터를 동시에 2022년에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잘 활용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2022년에 어떤 자산 배분, 투자에 있어서는 되게 많은 기회가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처럼 유동성이 빠지는 시기에 성과가 드러나는 포트폴리오, 펀드, 금융상품들이 존재할 텐데, 아마 올해 유동성이 빠졌을 때 성과를 많이 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주식시장에서 많이 하는 얘기처럼 실질적으로 물이 빠졌을 때 누가 빨가벗고 있었는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를 올해 많이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이 추가적으로 분명히 업데이트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극단적인 상황을 올해 두 가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업데이트해서 추가적으로 또 업데이트하는 프레젠테이션을 마련해서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